여러분들 생명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다 했습니까? 생명의 특징. 살아있어요. 생명의 특징은 개체 유지로서의 특징과 종족 보존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세페이드 토이프 상에서 맨 처음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개체 유지로서의 특징으로서는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이 생명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 대사, 물질 대사를 해야 되겠다. 즉, 일련의 화학 반응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외부 자극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외부가 더워진다, 추워진다, 또는 뭐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항상성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이라든지 호르몬의 동작으로 말입니다. 다섯 번째, 자라야 되겠죠. 발생과 생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 종족 보존의 특징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끝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내 유전자를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생식을 통한 유전 정보를 넘겨주는 유전이라고 하겠다고요. 마지막, 점점점 환경이 추워져요. 점점점 건조해지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환경에 적응 및 진화하는 게 종족 보존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페이지 100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생식입니다.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겨준대. 이 생식의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또 소개되겠네요.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한자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무, 유 무슨 뜻입니까? 없을무 있을유. 아, 좋습니다. 아, 미안하다. 잠깐만, 무성생식은 성이 없대요. 무슨 뜻이야? 자손 번식을 못해요? 그런데 생식은 하는데 아 성이 없다. 성 없이, 다시 말하면 생식세포의 결합이 없이 혼자서요? 생식세포 만들지 아니하고, 예, 혼자서 할 수 있겠네요. 오. 그래서 무성생식은 기본적으로 분열법, 이건 이분법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분열법은 이런 놈들이 분열해서 말 그대로 딱 반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집신벌레, 아메바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이런 분열법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세포 원핵생물들 머리 좀 뗄까? 뭐 대장균, 폐렴균 이런 것들도 역시 분열법, 이분법으로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놈은 출합법이 있는데요. 출은 나오다 할 때 출이에요. 출발하다 할 때. R은 I가. 출합법은 모체에서 혹처럼 튀어나온 놈이 그래서 조그만 놈과 큰 놈으로 나눠져요. 결국엔 누가 모체인지는 구분할 수 없었던 분열법, 이분법에 비해서 누가 튀어나온 놈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출합법으로는 이분법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단세포 생물들이 합니다. 단세포 생물들이 이분법으로 그냥 그대로 분열하는데, 출합법을 하는 것은 단세포 생물들 중에는 효모가 필요합니다. 다세포 생물들 중에는 히드라, 말미잘 이런 놈들이 출합법의 형태로 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들로서 아까 말했던 집신벌레, 아메바, 유글레나, 안달말 등등등 엔간한 다세포 생물들은 다들 이렇게 분열법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포자법이 있네요. 포자라고 했습니다.
포자하고 반대되는 놈이 하나 있을 것 같아. 대응되는 놈이 있을 것 같아. 뭐지? 포자하고 반대되는 거. 대응하는 거. 과거 여러분들 식물의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식물을 분류할 때 맨 처음에 분류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5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셔야 될 텐데. 식물을 분류할 때 5개 그 식물 밑에 또 더 있었죠. 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은 광합성 아닌가? 광합성은 어차피 식물 모든 식물은 다 광합성이에요. 형성층이 없냐 있냐로 구분했습니다. 형성층이 없는 것이 선태류인데요. 이 선태류는 기본적으로 이끼들이에요. 그래서 형성층이 없다 보니까 높게 자라지 못해요. 이끼가 이따시하게 자라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죠? 다들 조금조금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태류 이끼류들은 형성층이 없어서 높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럼 형성층이 있는 놈들 중에서 또 다른 분류 기준을 하겠는데요. 꽃이 안 핀다 핀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놈들을 우리는 종자식물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꽃이 안 핀 놈들은 토자식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토자와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 종자. 즉 종자식물들은 생식세포의 형성을 통해서 즉 유성생식을 통해서 유성생식은 생세포의 결합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포자식물은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포자식물 대표적인 놈이 여기가 양치식물이 있겠네요. 대표적인 놈이 고사리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버섯은 아니죠. 버섯은 어디에 속합니까? 네, 버섯은 균계에 속합니다. 버섯과 곰팡이는 이번엔 균이었어. 저는 근데 그 광합성. 아 버섯은 그래서 식물 쪽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야채 세트라고 하죠. 고기 구울 때 야채 세트 하면서 그게 버섯을 슬라이스 해갖고 주는데요. 실상 야채란 말은 일본식 한자예요. 우리말은 뭐예요? 채소. 예, 그렇죠. 채소예요. 아 내가 했다. 웬만하면 채소란 말을 쓰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야채 그대로 그대로 쓰고 그래요. 하루아치 알는 거잖아. 헐 그럼 하루채도 모르겠네. 있습니까? 뭐 야채 칼카 해갖고 계속 팔고 그래요. 아 뭐지? 예, 야채 세트 해갖고 고깃집에서 뭐 또는 뭐 다른 마트에서도 그렇게 해서 좋지. 쓰고 그래요. 이건 좋아. 그래서 버섯 곰팡이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채소류에 속할 수 없죠. 식물류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자로 번식한 놈들 보니까 양치식물들이 그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이끼들 얘네들은 씨앗을 만들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이끼들도 역시 포자로 번식합니다. 버섯 곰팡이도 포자로 번식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동물들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아래쪽에 조금 하등한 놈으로 있는 놈이 누구라고? 원생생물 쪽인데요. 원생생물 쪽인데 원생 동물 쪽에 해당하는 아까 봤던 집신벌레 이런 것들은 분열법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나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조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포유하고 있는 그 조류 말고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라는 그 조류입니다. 그냥 뭐 물속에 사는데 해조류라는 이름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요. 해조류 꼭 바다에 살 필요 없죠. 물속에 사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갈조류, 미역, 다시마, 홍조류, 김, 운가사리, 녹조류로 파래, 청각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얘네들은 포자로 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유성생식한 놈들은 뭐라고? 얘네들은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생식세포의 결합이 있는 게 유성생식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기본적으로 유성생식하죠. 이해했습니까? 식물은 기본적으로 유성생식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일부 식물은 영양기관이라서 뿌리, 줄기 또는 잎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생식이겠네요. 영양생식은 식물의 영양기관, 즉 식물이 영양을 저장해 놓는 뿌리를 이용해서, 줄기를 이용해서 또는 잎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딸기 어떻게 키울 것 같아 하는 거예요. 딸기 키우려고 합니다. 딸기 씨. 뿌려서. 딸기 씨를 뿌려가지고 하면 그건 유성생식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딸기 씨를 그 바늘 같은 걸 해서 떨어내면 조그만 딸기 씨 있잖아요. 그거를 땅에 뿌려갖고 키우면 돼요. 근데 말입니다. 딸기 씨라는 것은 결국엔 유성생식의 결과 만들어진 씨앗이거든요. 딸기 품종을 보면 뭐 맛이 좋은 품종도 있지만 맛대가리 없는 품종도 있습니다. 내가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이면 어떤 걸 키우겠어요? 맛대가리 없는 거. 맛대가 없는 걸 키우겠다고요? 없는 거예요. 아, 좋은 거 키우겠죠. 요즘에 딸기 자체가 한 이따시한 거 있더라고요. 킹스베리. 킹스베리. 예. 오.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계량품이. 예. 그걸 나중에 육종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꽤 비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말 그대로 고부가치니까. 근데 그 킹스베리의 씨앗을 키워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장이 있을까 하면 없어요. 유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놈들은 부모 세대 유인자를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다음 세대도 동일한 고품질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엔 줄기, 영양기관으로 줄기가 있는데요. 기는줄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거를 땅에 놔두면 어차피 다음 봄에 다시 나와요. 그 줄기를 이용해서 영양생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결국에 이렇게 영양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유전자의 구성이 바뀔 거 없죠. 유전자의 구성이 바뀔 거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 부모 세대의 우수한 형질이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성생식의 장점은 일단 빠르다는 거죠. 대표적인 풍열법 같은 경우에 대장균 얘네들은 환경만 좋으면 즉 영양분도 풍부하고 서식도 풍부하면 20분이면 하나가 2개 됩니다. 그럼 또 20분 지나면 2개가 4개가 되고 오. 8개, 16개 수건수건 개체수 그렇게 늘어납니다. 이해됐어요? 영양생식 아까 말했던 그런 영양기관을 이용하면 그냥 봄 되면 또 바로 나와요. 근데 유성생식을 통해서 나무가 하나 자라서 다음 세대를 만들 생각해보자. 나무가 자라서 다시 꽃을 피우고 다음 세대를 만들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걸립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빠르다는 장점과 더불어 특히 영양생식은 부모 세대의 우수한 형질을 그대로 다음 세대 넘겨갈 수 있죠. 또한 개화결실이 빠르다는 거. 부모 세대의 좋은 형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다. 플러스 알파 개화결실이 빠르다. 알겠습니까? 개화, 꽃이 피고 결실, 열매를 맺는 게 빠르다. 부모 세대의 우수한 형질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생세포 분열을 통해서는 그럴 수가 없었을 텐데요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생세포 분열을 통해서 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놈은 기존의 부모 세대의 우수한 형질을 그대로 답습한다? 아니요 할 수 있겠다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섞이는 과정에서 물론 부모 세대보다 더 우수한 형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답보 보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성생식의 가장 우수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유성생식의 훨씬 더 우수한 이것들을 상쇄할 훨씬 더 우수한 장점은 이게 부모 세대의 유전자가 서로 접합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막 섞여요.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 형제 자식들 간에도 요즘 자식들 간에도 요즘에 애들 별로 안 낳지만 그지? 얼마나 다양한 형질의 애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유성생식 통해서 만들어진 자손들은 유전자의 구성이 정말 다양해요. 그 다양한 유전자들 중에서 환경이 변화했을 때, 즉 점점점 더워져, 점점점 건조해져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었던 놈이 있다면 적응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종의 분할을, 즉 멸종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나나, 여러분들 바나나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바나나 씨앗. 바나나 씨가 있어요? 네, 안쪽에 그 조그만 씨 있잖아요. 바나나 씨가 우리가 야생종으로 우리가 먹지 않는 거는 야생종으로 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놈은 씨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 심처럼 조그맣게 있는 이거는 이제 시방의 그 흔적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걸 심는다 해서 바나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나나라고 해서 먹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성생식, 다시 말하면 영양기관 그걸 이용한 겁니다. 뿌리 또는 줄기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전생 바나나는 유전자가 동일해요. 그 말은 멸종이. 동일한 유전자인데 하나의 곰팡이에 대해서 얘가 못 견뎌. 그럼 다른 개체들은 어떨까요? 얘 또 못 견뎌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바나나 재배 명제에 그 곰팡이에서 지금 파괴되고 있는 중이에요. 바나나 말겠습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우리가 그 바나나를 책에서만 볼 수 있겠네요. 많이 먹어야겠다. 나도 나도 그거. 실제로 한번 대멸종이 일어났어요. 바나나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어릴 적에 먹던 그 품종의 바나나는 이미 멸종됐고 새로운 바나나가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원숭이는 멸종되고 초록색깔 바나나는 많이 먹는데. 원숭이 안에 초록색을 어디서 많이 먹어야지. 완전 초록색깔 먹어. 아 시끄럽네요. 자 유성생식의 장점. 그래 개화결실이라든지 다음 세대 이어가는 건 시간이 느려요. 그러나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을 통해서 혹 환경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가 나온다면 그치?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산성비에 좀 더 잘 견딜 수 있는 개체가 있었다면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산성비가 심해졌을 때 그 산성비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 밖에 못 나간대. 강한 그 산성비 뭐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더 일을 하고 더 많은 재활 벌어들이고 뭐 다음 세대 더 이어가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적응과 진화에 대해서 가장 큰 단초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유성생식 여러 유전자의 조합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다양한 형질 가진 개체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굳이 돌연변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왼쪽 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생식의 종류와 유성생식, 무성생식의 장단점, 유성생식의 장단점. 특히 분열법으로 구분하는 놈들, 출합법으로 생식 번식한 놈들, 포자법으로 번식한 놈들, 영양기관으로. 물론 영양생식하는 놈들은 유성생식도 하고 무성생식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가능할 때의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도록. 사야지 자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속시식물의 중복 수정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즉 속시식물 중복 수정하면서 화분관핵, 정핵, 난핵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패스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정규 교과과제에서 빠진 지 한참 됐고 고등학교 교과과제에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는 100페이지에 있는 것과 그리고 103페이지인데 103페이지에 뭐 배절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빼세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